차교수와 고등학교 세계물리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1강 시작합니다. 1강 힘과 운동. 첫째 시간은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이 뉴턴의 운동법칙이 물리학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영강에서 얘기했었죠. 물리학은 오늘날 놀라운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나는 미세계에 대한 이해죠. 미세계라고 하는 것은 원자 내부 세계입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원자 내부란 어떤 구조가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는 신만이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세계를 알고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그 과학기술 문명, 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주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 우주 저 밖에 우리 갤럭시가 지금 무수히 많은 별들의 모임이 갤럭시인데, 그 갤럭시뿐만 아니라 그 갤럭시들이 또 무수히 모여서 만들어진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이런 미세계에 대한 이해와 우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미세계가 뭔지 알아내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 법칙을 찾아냈다거나, 또는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저절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는,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변화하는 시대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기원전 3세기, 17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는 이 자연 현상이 모두 다 신들이 좌지우지한다. 신들에 의해서, 신들이 이제 비도 오게 만들고, 무슨 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간 운명도 신들이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를 거치면서 천상과 지상이 법칙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11세기에 이제 뉴턴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이것들이 발전해서 무엇인가 또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21세기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물리학이 발달한 과정은 몇 가지 이 과정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자연의 이치를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신화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신들이 자연상을 좌지우지한다고 모두 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자연법칙이라고 알고 있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앞에 영강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코페르니쿠스도 별들은 천상법칙, 완벽한 운동을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각각의 시대에 그 시대에 믿은 자연치로 설명하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유를 찾아내는데, 이유를 찾아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이유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의 모든 현상도 설명하는 전혀 새로운 추가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추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추가 진리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상을 우리 찾아내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 진리를 찾아낼 때 그때 한 번씩 우리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 진리를 찾아내야지만 이 다른 증거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로운 그 증거는 알 수가 없는데,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을 알기가 더 쉽게 해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물리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사이사이에 어떤 증거들이 있었냐면, 신화시대 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굳게 믿었는데,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눈치채게 됐냐면, 자연현상 중에서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은 신들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데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이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해 가지고 이제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신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천상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천상은 신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 법칙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완전한 원을 그리면서 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걸 확인해서 완전한 원이 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세상이니까 완전한 원을 돌아야 된다라고 연역한 것이죠. 또 지상법칙은 지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언젠가는 정지한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도 지상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상이니까 언젠가 정지한다 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천상법칙을 굳게 믿었는데 모든 별들이 다 원운동을 한다고 굳게 믿었는데 그 중에서 원운동하지 않는 행성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들의 움직임,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행성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동설을 제안할 때도 천상법칙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행성들까지도 완전한 원운동을 돈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지동설을 이제 제안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뉴턴 역학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에 대한 전자기학이 나왔는데 그 전자기학을 우리가 맥스웰의 전자기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증거가 나오냐면 뉴턴 역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광속불변, 그 다음에 그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빛은 선 스펙트럼을 보이는데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선 스펙트럼도 도저히 당시 알고 있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입자 파동이 전자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당시의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서 다른 실험 사실들과 함께 대폭발 이론에 이르게 되고 이 대폭발 이론이 우리한테 우주론을 알게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관찰과 이제 함께 표준 모형에 이르게 되는데 표준 모형은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그 기본 구성 요소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까지 알게 되는, 그래서 미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표준 모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근데 대폭발 이론이 나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주 전체의 질량이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관찰해서는 아무리 봐서도 그 질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가 관찰하는 질량은 우주에 있어야 되는 전체 질량의 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도저히 관찰할 수 없는 질량이다라고 하는 풀 수 없는 이 증거가 지금 현재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세기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거의 이제 이 17세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 100년 걸려서,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한 20, 30년 걸려서 이렇게 해결했는데, 지금 이 21세기에는 지금 몇십 년이 50년 이상이 걸렸는데도 지금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과학 예산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투입돼서 학자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게 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뉴턴의 운동법칙은 이제 17세기에 여기서 나왔다고 했죠. 이 뉴턴의 운동법칙은 바로 케플러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브라헤의 자료를 해석하면서 케플러가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케플러의 법칙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가고 가까이 있을 때는 빨리 돈다. 그 다음에 행성들이 몇 개 있는데 태양에서 가까운 행성의 1년은 보다 먼 행성의 1년이 훨씬 더 길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뉴턴이 이 뉴턴의 운동법칙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뉴턴의 운동법칙은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차례차례 공부하게 되지만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건 지금 관성 기준계를 정의하는 그런 법칙인데, 제1법칙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법칙이 이게 진짜 운동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제2법칙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운동방정식, 그리고 우리가 F는 MA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운동법칙이고,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 이건 힘을 정의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1법칙과 제3법칙은 제2법칙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리학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뉴턴의 운동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저절로 어떻습니까? 미세계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우주 전체 이해하는 데 이르게 하는 데는 사실은 어떤 것이 큰 역할을 했냐면 그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한 이 제2법칙, 뉴턴의 운동법칙이 기본 법칙이고, 이 기본 법칙이란 모든 자연상을 다 설명하는, 요거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하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기본 법칙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게 좀 의아스럽겠죠. 여러분은 뉴턴의 운동법칙 잘 배웠어요? F는 ma,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면 힘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되고, 이런 법칙인데 이게 어떻게 모든 자연상을 다 설명하는 법칙인지 의심스럽겠죠. 근데 사실은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 이거 영어로는 equation of mo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주 이게 equation of motion이란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F는 ma를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F는 ma를 그냥 이렇게만 적용을 하지만, 사실은 F는 ma에서 가속도를 구하는 것은 언제만 유용하냐면 힘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입니다. 이 힘이 변하지 않을 때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가 변하지 않죠. 가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때만 이게 이대로 적용되는 것이지, 실제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이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게 A는 뭐냐면, 요거 우리가 미분 배웠었습니다. 미분 배울 때 어땠습니까? 이 미분을 두 미분의 B는 더함수를 구하는 거라고도 이해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x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그것이 이제 가속도인데,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뭔가 풀어야 되죠. 이런 거 갖다가 이런 식 속에 미분이 포함된 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분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미분 방정식의 의미가 뭔지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랑 이렇게 식이 이렇게 있으면 식 속에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미분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한다면 뭘 푸는 것이냐면, 우리 보통 2차 방정식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러면 뭘 풉니까? a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x 구하는 게 목표죠. 미지수 구하는 게 목표죠. 자, 이런 미분 방정식도 x를 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x를 어떻게 구하냐면 x의 숫자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 방정식에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미분이 있으면 x에 대한 미분도 있고 t에 대한 미분도 있죠. 이랬을 때 독립변수라고 부르는 이 분모에 있는 변수 미분, 이걸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미분의 변수, 요걸 갖다가 종속변수라고 부르는데, 미분 방정식이란 이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일 간단한 미분 방정식으로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dt분의 dx는 a,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자, x를 t로 미분했더니 a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자. 이걸 풀었습니다. 이걸 풀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풀면 우리 그 풀이를 바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x는 t의 함수인데 at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풀이인 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봅니다. x자리에다 집어넣으면 x는 at를 t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a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는 풀이다.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찾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영감을 가지고 탁 답을 알아낸 다음에 대입해 봅니다. 대입해 봐서 원식을 만족하면 그게 풀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복잡하게 되면 그게 힘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함수로 나오죠. 독립변수의 함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어떻습니까? 종속변수가 x인데, x는 뭐예요? 물체의 위치입니다. t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이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F는 ma를 풀면, 우리 도르래 문제 푼다든가 빗면 문제 풀 때 가속도를 구하죠. 가속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만 구하면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도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xt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상수가 아니면, 일정한 힘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속도를 안다고 해서 가속도가 변할 때는 그 변하는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시간의 함수 풀어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물체의 위치가 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 푸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어떤 한 순간에 물체의 위치와 속도만 알면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그 후에 어디 있었는지를 지금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그 물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xt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체가 과거, 현재, 미래 어디 있을지 하는 그 위치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체들이 위치를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자연현상이죠. 뉴턴의 운동법칙은 뭐예요? 모든 물체들의 위치가 과거에는 어떻게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미리 지금 풀면 지금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자연현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내는 거를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이제 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 한 물체의 운동을 구할 것 같으면, 그럼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물체의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위치를 지금 아는데, 자, 그 위치를 사실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아냐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것 같으면 우리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되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알지도 모르는데,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운동량은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알면 선운동량도 구해지고, 또 선운동량 구하면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가 구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를 알면 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또 역학적 에너지도 알 수 있고, 이제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알면 그 물체에 속한 모든 물량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면 그 물체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풀이는 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간단히 그냥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물체에다가 적용하면 그 물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막 방금 발표한 다음에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왜 썼다고 했습니까? 바로 케플러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죠. 이렇게 두꺼운 책에 어떻게 하면 케플러 법칙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던 건 당시에 미분도 적분도 모를 때였습니다. 뉴턴이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렇지만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풀이가 바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이다, 무엇이든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극적으로 설명해 준 게 바로 뭐냐면, 유명한 헨리 혜성이 되겠습니다. 뉴턴은 언제 태어났냐면 1643년에 태어났고,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고 1727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1687년에 프린키피아를 발표한 다음에 1705년에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어디에 적용하냐면 혜성에 적용합니다. 당시에 혜성은 굉장히 큰 관심사였어요. 혜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가지고 촥 나타나죠. 근데 오래 있는 게 아니라 한 얼마 있다 없어지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혜성이 나타날 때마다 전염병이 돈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혜성이란, 당시 17세기는 아주 그 신을 굉장히 믿는 시대였죠. 혜성이란 하느님이 인간한테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다. 무슨 일이 벌어질 걸 이렇게 생각할 때였는데, 그때 헨리가
혜성의 지금까지 출현한 혜성들을 분석해가지고 다음번 혜성이 언제 출현할지를 예언한 것입니다. 1758년에 출현할 것이라고. 어떻게? 뉴턴의 운동법칙을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758년 어디에 혜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때 딱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네, 그때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헨리는 이거 나타나기 더 전에 1742년에 사망을 했죠. 이게 바로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의 위력을 첫 번째로 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뉴턴의 운동법칙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건 또 하나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자, 행성들은 어떻습니까? 타원 궤도를 도는데 항상 똑같은 타원 궤도를 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조건에서만 그러냐면 행성들한테 작용하는 힘이 태양이 작용하는 만일력 뿐이다라고 한다면 항상 똑같은 궤도를 돕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헤어졌더라도 제자리에 있으면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똑같은 궤도를 돌지 않고 이런 세차 운동을 하죠.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일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하고 목성, 지구하고 화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 때문에 이런 세차 운동을 하는데, 이런 만일력은 태양이 잡아다니는 힘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태양의 질량이 태양계 전체의 질량의 99.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세차 운동은 미세하지만 측정이 가능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런 세차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성들의 세차 운동을 뉴턴의 역학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어떤 세차 운동을 하는지, 화성은 어떤 세차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당시에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18세기, 19세기 이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781년에 영국의 윌리엄 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원경 가지고, 이건 아마추어 천문학자였어요. 우연하게 그 천왕성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천왕성 전까지의 행성은 어때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다 잘 알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연히 새로운 행성, 천왕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천왕성은 어떤 궤도를 그리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이 천왕성을 이제 관찰하게 되니까 이 천왕성도 세차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궤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때 천왕성의 궤도는 당시에 알고 있던 다른 행성들의 영향을 다 집어넣어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르베리에라고 하는 학자는 천왕성이 이런 궤도를 돌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성이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새로운 행성이 천왕성보다 더 태양에서 먼 곳에,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죠. 이 다 잘 아는 건 다 집어넣어도 안 되니까 더 먼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새로운 행성의 위치를 계산해 가지고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수리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계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하는 독일의 천문대장, 갈레라고 하는 천문대장한테 이제 새로운 행성은 어디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있을 거다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 갈레는 그 편지를 받고서 30분 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르베리에가 이제 제안했던 그 자리에서 해왕성을 발견하게 되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기본 방정식으로서의 위력을 나타내고,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기본 법칙으로, 간단한 하나의 법칙으로 다 설명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것의 발전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물리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난 영강에서도 말했지만 자연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했죠. 수식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 것입니까? 물리량과 물리량을 연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수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 실험으로 구한 숫자하고 이론으로 구한 숫자를 비교해 가지고 지금 제안한 자연 법칙이 옳은지 그른지 성립하는지 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고, 만약에 말로 한 경우에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지 않고 앞사람이 이룬 업적 위에서 다른 업적을 보탤 수가 있게 되어서, 그래서 3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과학이 또는 물리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턴의 운동법칙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1강 힘과 운동이 이제 여러 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여러 시간에 대한 걸 내가 다 지금 우리 교과 과정을 보고서 다 이제 세우지는 못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추가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 중에서 제1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